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좋은 땅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걸 이분이 70대인들 어떻게 할 수 있죠? 700원만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띄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디스코 앱에서 등기부등본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도 지금 안 되지만 저는 15년 전부터 등기부등본은 정말 무지하게 떴어요. 등기부등본을 하나를 보면 정말 많은 역사가 나와요. 등기부등본을 떠보면 저게 자식 이름으로 증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좀 나오죠. 자, 소규모 주택업자와 디벨로퍼의 차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대세긴 하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지하철역 근처에 큰 20층 정도 되는 15층 이상 되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행사들이 붙어서 하고요. 공사비가 되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사업성 대출해주는 원금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PF를 금융권에서 해주는데요. 디벨로퍼라고 하면 PF를 이용해야 그래도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 15년 전에는 저 멀리 있는 거였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개인 사업자들도 첫째, 담보대출 은행에서 받죠. 20억짜리 땅을 사요. 또 10억 대출 받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신협으로 가요. 수협으로 가요. 그러면 한 15억 대출 받겠네요. 근데 공사비도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PF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F는 이율이 더 비싸지만 그래도 이 사업 에코티라고 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적은 사람들은 이 PF를 일으켜서 시행을 하죠. 건물을 전철역 앞에 오피스텔 2억짜리를 200세대 들어가는 오피스텔을 쳤어요. 400억이겠네요. 400억 내도 받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 이 사업의 주인공은 누구냐? 시행사예요. 건설사만 신영문이 아니면 한양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업의 총 지휘하는 사람은 시행사란 말이에요. 이 시행사가 400억 중에 100억을 갖고 할까요? 50억을 갖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짓기만 하면 네 돈 안 끼려먹는다 나온다라는 그 사업성을 갖고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젝트를 갖고서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때문에 P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F를 받으면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직장사, 건축주 이런 사람들은 담보대출 갖고서 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옆집업 앞에서 빌려서 같이 입고서 줄게 하고 옆집에서 친하니까 빌려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성과 수익성인데요. 다 팔아서 돈 갚아야 되잖아요. 빌린 돈을. 그리고 남아야 내가 수익이잖아요. 내 번 돈. 그러면 분양성과 수익성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건 동의하시겠죠? 분양성과 수익성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민간에서 볼 때는 분양성을 더 봅니다. 이 100억짜리 사업이 30억을 버는 게 아니라 50억을 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은행은 못 빌려주지 않아요. 이 100억짜리 사업이 아무리 못해도 110억은 나와 바로. 날 때 빌려주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빌려달라고 해보시거나 빌려달라는 친구가 와보거나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래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이자를 얼마를 1불 줄게 2불을 줄게를 한다고 해서 주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이라는 것도. 그래서 분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분양성인데 상가와 오피스텔,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가가 분양이 잘 돼요? 주택이 분양이 잘 돼요? 주택 비율이 높아서 주택 비율만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해줘요. 그런데 상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100억짜리인데 50억이 남는 수익률이 엄청난 거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분양이 빌라 같은 경우에 잘 되나? 잘 될 때가 있고요. 빌라 값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신축 전세값도 오르니까 여기 돼서 오르죠. 화곡동이나 이런 변두리 이런 데 말고 센터에 다른 데로 지하철역 가깝고 좋은 입지에 있는 빌라라면, 신축 빌라라면 전세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전세단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엑시트를 하는 방법이 전세를 빼죠. 그래서 전세를 빼서 들어갔던 빚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차익이 주입이 된다고 하면 몇이 오른다면 시간 지나서 자기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 사업 하나로 좀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PF는 예전에 개인 영역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어요. P2P 대출까지도 있습니다. 자, 성공한 디벨로퍼는 다른 사람한테 PF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유튜브에 디벨로퍼나 시행을 쳐도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디벨로퍼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 알려준대요. 알려줬는데 안 하더래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제가 지금 6m도로 알려드리고 주차장이 5m고 그래서 알려드려도 의지가 없으시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10년, 20년 안에 만약에 오늘 어떤 느낌이 오셔서 자기 이런 빌라나 다세대출 사업을 해서 좀 버셨다 하면 그때 저한테 연락하셔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자, 그 시간에 땅을 하나 더 봅니다. 디벨로퍼의 자산은 땅이거든요. 예전엔 땅을 많았어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리고 PF가 투자하려는 사람은 자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넘치죠? 유동성이 과잉이에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내 의지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고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의외로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은 지금 시중에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런 땅을 주변이 3,500인데 2,500의 땅을 잡아서 사업을 할 거예요.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면 투자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자료 조사해서 이거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땅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다 없어지고 합정동에 가면 망원동에 가면 다 빌라가 됐잖아요. 지금 10년 15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땅 구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변하거든요, 가격은.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2017년이 그랬고 그 전에 2012년에 어느 시점에서 빌라 건축이 막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아지면 좀 몇 년 동안 소강을 가다가 어느 시점에 막 건축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흐름을 타면 땅값이 지금은 3천만 원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안 하지만 그렇게 3천만 원 가다가 주변에 다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을 때 이것이 3천에서 하면 사업이 나온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때 땅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옆에 땅들이 이제 3,500, 4,0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도움을 드린 케이스인데 작년 19년 10월에 땅 60평을 19억에 샀어요. 평당 3천이 조금 넘게. 준공이 이제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1년 됐죠? 지금 그 땅이 3,700에 팔려요. 땅값이 600이 올라서 20% 올랐네요. 그러면 이 3,000에 샀던 사람이 3,700에 산 사람인데 3,700에 산 엊그제 계약한 사람은 짓겠다고 이 사람은 그 땅을 주고 사도 팔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1년 전으로 들어가서 작년 10월에 왔을 때 야 이걸 3,000에 사서 수익이 남을 수 있을까? 4억에 분양이 가능할까? 했는데 흐름을 잘 타고 분석이 잘 돼서 계획대로 잘 된 사람은 이걸 지금 다 4억 6천에 팔아서 했죠. 그래서 직구 땅값에 공사비 뭐 한 7억, 8억 기타 비용 어쩌고 해서
뭐 한 28, 9억 들어가서 총 매출 44억에서 한 10몇 억, 거기서 30% 세금 내고 1년에 하나 이렇게 해서 8억을 벌어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갔냐? 그 사람이 들어간 돈이 7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그치만 실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실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15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은평구에서 쌀집 옆에 있는 500에 40짜리 부동산 사무실 처음에 자격증 시작했던 사람인데 맨날 사무실 비워놓고 딴 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작년에 다시 만난 거예요. 14년 만에. 처음에 몇 년 쓰라고 왔더니 회장님이 되시죠. 여자분이세요. 예. 그걸 동갑이고 하나. 자,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일반적인 소규모 개발업체의 로망. 이들은 그동안 건축주들이요, 건축업자들 담보대출을 이용했어요. 아니면 집주인 꼬셔서 저거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기술자랑 공사하시는 분들, 부장급, 현장 부장급 정도가 꼬셔서 했단 말이에요. 자산 사람들 많아요. 직장사 이렇게 건축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시면 재미있게 돈을 벌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작게 사업하던 그런 부지들 앞에 이 동네 내가 완전히 짱이야 하는 부지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 빡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 PF를 몇백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 난 게 그만큼이에요. 자기가 10번 동안 해서 번 걸 이 실력 있는 디벨로퍼는 한큐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 신축업자와 디벨로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갈고 닦느냐의 문제죠. 아까 양궁구 골드 안에만 넣을 수만 있으면 돼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꼭 감안하고 피해야 될 위기 요인이 있어요. 리먼 사태 2008년도 당시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잃은 사람도 많아요. 5% 이율로 대출을 해요. 아까 그런 막대한 돈을. 근데 연체하게 돼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갑자기 주택시장이 대책이 나와서 확 바뀌고, 그래서 연체를 하면 은행은 그동안 VIP를 모시고 지점장실에서 커피 사주고 일식 시간 밥 사주던 은행이 이제 대출 고객이 제일 고객이에요. 은행에서 제일 돈 벌어주는 사람이 대출 고객이니까. 근데 연체이자를 때립니다. 연체이자에 연체이자를 또 때리고 몇 개월 가산이자. 그래서 6개월이 마저 지나면 경매를 넘기죠. 경매를 안 넘기기 위해서 팔아야죠. 헐값을 하게. 상가를 10억짜리를 70% 세일해서 3억에 가서 올려요. 완전히 걸레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직장사나 디벨로퍼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사업. 첫 번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첫 사업에서 실패하면 다시 제로로 되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까 한 번 성공했어요. 두 번째 사업을 하면 좀 까져도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첫 투자를 까먹었어요. 10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샀는데 1억 5천에 갖다 끌어놓고 3억 5천을 대출 받아서 이게 3억 5천이 됐어요. 떨어져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부터 투자 못 하잖아요. 다시 그 1억 5천 갚고 나서 남편 몰래 메꿔놓고 나야 그때 다시 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든 사업이든 집 짓기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두 번째 약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견디고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포카도 오늘 따서 좀 따놓은 게 있어야 레이스가 잘 나가잖아. 자, 같은 원리니까 첫 번째라면, 첫 투자라면, 첫 사업이라면 이것은 정말 더 신중하게 가자.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